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몰래 듣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미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재산 하나 없다던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지하금고가 열렸다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 시댁 어른을 만나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낙엽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계절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시댁 동네에 들어섰을 때 주변이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담장에는 세월의 이끼가 끼어 있었고 대문은 오래된 철제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마당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계절이 지난 꽃들은 이미 시들어 있었지만 누군가 꾸준히 물을 줬다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오래된 수도가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빗자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성이 느껴지는 마당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혼자 계신 시아버지가 거실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흰 와이셔츠를 단정하게 여미셨지만 소매 끝은 닳아 있었습니다. 바지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검소한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나이보다 더 깊은 주름이 있었고 눈빛은 차분하고 맑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가진 거 없어요. 담담하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 어른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걱정하셨습니다. 애야, 시댁이 좀 어렵겠다. 그래도 잘해줄 수 있겠어?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댁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나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세월을 보낸 집 특유의 낡고 차분한 냄새였습니다. 현관문은 열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가 낯설었는데 나중엔 그 소리가 들리면 집에 왔구나 싶었습니다. 신발장 안에는 오래된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위 선반에는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습니다. 마루를 밟으면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삐걱대는 소리였습니다. 텔레비전은 두꺼운 브라운관이었고 냉장고는 소음이 심해서 밤에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겨울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은 창문 틈에 신문지를 말아 끼워드렸더니 시아버지가 그걸 며칠이나 두고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용히 테이프를 사다 붙여놓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뭔가 신경을 쓰셨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은 흠집투성이었습니다. 식탁의 나뭇결은 닳아 있었고 의자 다리 하나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소파도 오래된 것이었는데 앉으면 폭신하지 않고 스프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작 시아버지는 늘 그 소파에 앉으셨고 다른 자리는 앉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상은 늘 소박했습니다. 김치, 된장국, 계란부침, 어떤 날은 멸치볶음이 추가됐고 어떤 날은 콩나물 무침이 있었습니다. 고기가 오르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명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명절이니까 갈비 좀 사올까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있는 거로 해라. 그 말이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 집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 집 기대하지 마. 처음엔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기대를 안 하라는 건지 포기하라는 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 집은 이런 집이구나.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살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상 현금으로만 생활하셨습니다. 마트에 가실 때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실 때도, 병원에 가실 때도 카드를 꺼내시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장도 없으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통장이 없다는 게 신기해서 한 번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카드 하나 있으시면 편하실 텐데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시아버지는 저를 잠깐 보시더니 그냥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가는 주름이 잡히는 미소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혼자 어딘가를 다녀오셨습니다. 아침에 아무 말 없이 나가셨다가 2~3시간 뒤에 돌아오셨습니다. 차도 없으시고 버스를 타고 가신 건지 걸어가신 건지도 몰랐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뭘 사러 나가신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고 오신 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책을 가시나 보다 했는데 날씨가 나빠도 나가셨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고 여쭤보면 바람 좀 쐬고 왔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분인가 보다 했습니다. 형님 부부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어색했습니다. 형님은 시아버지와 별도로 살고 있었고 명절이 되면 저희보다 먼저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형님의 시선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나눠도 형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왔어. 그게 다였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형님은 거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부엌에서 이것저것 하고 있으면 형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형님, 이거 같이 좀 해요 했더니 나 오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셨습니다. 다음 명절에 또 같이 해요 했더니 그번엔 나 두통이 있어서 하셨습니다. 이유는 항상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 번은 형님이 제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돈도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이지? 소리내어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웃음이 들어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아이고 모료 잘 지내고 있어요. 형님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직접 싸우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제가 음식을 차리면 이게 다야? 했고 제가 설거지를 하면 여기 좀 덜 닦였는데 했고 제가 시아버지 드릴 과일을 깎으면 좀 더 두껍게 깎지 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말이었는데 쌓이면 무거웠습니다. 형님 앞에 있으면 저는 늘 어딘가 모자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색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감기 기운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죽을 끓여드리려고 재료를 사왔습니다. 그날 마침 형님도 와 있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뭐해? 아버님 감기 기운 있으신 것 같아서
죽 끓이고 있어요. 형님이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원래 죽 별로 안 좋아하셔.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끓였습니다. 시아버지 앞에 차려드렸더니 시아버지는 다 드셨습니다.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아버지를 챙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계신 분이었으니까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말씀이 없으셨지만 가끔 눈빛에서 쓸쓸함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날 시아버지는 마당 한쪽에 오래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늘을 보시거나 그냥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셨습니다. 밥을 차릴 때마다 시아버지 몫을 먼저 담았습니다. 드시는 속도가 느리셨는데 서두르지 않도록 옆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밥이 식으면 데워드리기도 했습니다. 가끔 반찬이 입에 안 맞으실 것 같아서 아버님, 이거 드세요 하고 따로 챙겨드리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절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 드신 뒤에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다. 그 말이 좋았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다거나 고맙다거나 긴 말씀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맛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반찬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생각하면서 장을 보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병원은 2달에 한 번꼴로 모시고 갔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셨고 혈압약도 드셔야 했습니다. 형님한테 이번에 아버님 병원 좀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면 나 이번 주 너무 바빠. 다음에 모시고 가봐 하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다음이 되면 또 바빴습니다. 저는 반차를 냈습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오전 반차를 내서 시아버지를 모시고 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시아버지의 걸음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하게 걸으시면 무릎에 더 무리가 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버스에서는 자리가 있으면 먼저 앉으시도록 했고 없으면 제가 옆에 서서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시아버지는 대답이 느리셨습니다. 증상이 어떤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약을 제대로 드시는지, 기억이 흐릿하신 건지, 말씀하시기 귀찮으신 건지. 그럼 제가 옆에서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이 날씨가 흐리면 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어제도 계단 내려오실 때 많이 힘들어 하셨고요. 지난번에 드셨던 약은 드시다가 조금 속이 안 좋으셨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그럴 때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앞을 보고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 때 시아버지의 어깨가 조금 풀린다는 걸. 한 번은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시아버지가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고개가 너무 기울면 어깨를 내어드리려고. 한참 기다리다가 이름이 불려서 시아버지를 조용히 깨웠더니 시아버지는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창피하셨는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명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번엔 그냥 쉬자, 피곤하다고 해도 저는 갔습니다. 형님한테 또 뭔 소리를 들어도 갔습니다. 시아버지 혼자 명절 상 앞에 계신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뒤로 시아버지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무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시아버지는 상 앞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앉아서 상을 바라보셨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당에 앉아 계시는 걸 부엌 창문으로 보게 됐습니다. 낙엽이 마당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낙엽을 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등을 구부리고 앉아서 저는 차를 한 잔 끓여서 들고 나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시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이셨다가 다시 원래 표정이 됐습니다. 차를 받으시고 한 모금 드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옆에 서서 마당을 같이 바라봤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있다가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추운데 들어가.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짧은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그 병원 다녀오던 날들이 여러 기억납니다. 한 번은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병원 앞 작은 화단에 국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국화 좋아하셨어.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엔 튤립 심고 가을엔 국화 심고 시아버지가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시아버지가 다시 걸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마당 화분에 국화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꾸준히 물을 주고 계셨던 그 화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왔을 때 시들어 있던 꽃들이 있던 그 화분. 그게 국화였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막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다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짧은 말이었지만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재료를 내려놓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려갔을 때 시댁 마당에 이미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려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옆집 분이 신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당에 계시다가 쓰러지신 걸 보셨다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이 처치를 하고 들것에 옮겨드리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달려왔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하얗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스며드는 하늘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하늘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살아생전 가까이 지내시던 분들이 몇 분 오셨고 남편 회사 동료 몇 명이 왔다 갔습니다. 형님 부부는 구석에 앉아서 무언가 소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낮게 말을 나누다가 저를 보면 멈췄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리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이 상황이 실감나는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게, 더 이상 그 집 소파에 앉아 계시지 않는다는 게, 그 작은 밥상에서 맛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게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장례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아버지 뭐 남긴 거 없지? 직접적인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뭐 있겠어? 가진 게 없다고 항상 그러셨잖아. 형님이 이어받았습니다. 맞아. 집이야 낡은 거고 통장도 없으셨고 뭐 없을 것 같은데. 두 사람 모두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불편해서 일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한쪽 손에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을 잠시 둘러보다가 우리 쪽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그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유언이요? 우리 아버지가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를 쓸 리가 있어요? 가진 것도 없는 분이. 변호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는 몇 년 전부터 저희 사무소를 통해 자산을 관리해 오셨습니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시던 지하 금고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도 남편도 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댁으로 이동했습니다. 낡은 집이었습니다. 늘 보던 집인데 그날따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 변호사가 앞장섰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 뒤편의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였습니다. 아무도 자주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농기구, 빛바랜 박스들, 구석에는 쓰지 않는 이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공간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물건들을 치워냈습니다. 그러자 바닥의 한쪽 귀퉁이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색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접합선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잠금 장치에 열쇠를 꽂자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의 일부가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아래로 계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층계를 내려가자 낮은 천장의 방이 나왔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벽은 콘크리트였습니다. 조명이 켜지자 방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벽을 따라 금고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크고 묵직한 금고들이었습니다. 4개였습니다. 번호판이 달린 것, 자물쇠가 달린 것, 모두 오래됐지만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례로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금고가 열렸습니다. 현금 다발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 묶인 것도 있었고 고무줄로 묶인 것도 있었습니다. 형님이 숨을 멈췄습니다. 두 번째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묵직하고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세 번째 금고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채권 서류, 계약서들이 두꺼운 묶음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색인 탭이 붙어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조용하게 이 모든 것을 관리하셨는지가 느껴졌습니다. 형님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동산, 채권, 현금, 기금 속을 포함해서 대략적인 규모는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말이 끝나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금고 앞에 서서 멍하니 안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냥 계단 근처에 서서 발을 굳혔습니다. 30억? 그 숫자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가진 거 없다고 하셨는데 낡은 집, 소박한 밥상, 카드 하나 없이 현금으로만 사셨는데 그 가끔 혼자 어딘가를 다녀오시던 발걸음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대로 나눠야죠? 목소리에 벌써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도 자식이고 남편도 자식이잖아요.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 말에 형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몇 장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성 날짜가 읽혔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형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을 많이 봐왔다. 좋은 척하는 사람,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그 속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아왔다. 세상이 그런 거니까. 잠시 멈추었습니다. 며느리는 달랐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었다. 계산해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곁에 있었다. 아프면 병원을 같이 가줬고, 밥때가 되면 밥을 차려줬고, 명절엔 빠지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도 혼자 왔다. 그냥 옆에 있어줬다. 나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줬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멈추려고 했는데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내 전 재산을 상속한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지하방 안에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형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며느리한테 다 줘요? 남편도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으로 쓰신 건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쓰셨는지도 모르고.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은 3년 전에 작성하셨고 당시 고인의 판단 능력에 이상이 없음을 의사소견서와 함께 첨부해 두셨습니다. 공증도 완료됐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언입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소송할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변호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로등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앞만 보고 계시던 모습, 대기실에서 어깨를 살짝 기울이고 주무시던 모습, 명절 차례상 앞에서
혼자 오래 앉아 계시던 모습, 맛있다고 짧게 말씀하시던 목소리,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 말 없이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써두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3년 전에 유언장을 써두셨다는 것,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다는 것,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밥 챙기고 병원 모시고 명절에 갔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오래 기억하고 계셨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더 잘 해드릴 수 있었는데 싶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여쭤봐도 됐는데, 더 자주 찾아와도 됐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사실은 다 느끼셨던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느끼셨던 겁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셨던 겁니다. 그날 이후 형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옳게 잘 지내? 그때 내가 너무 흥분했어. 사실 많이 놀랐거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몰랐어. 아버지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너무 몰랐다. 그 말이 진심인지 이제 상황이 달라져서 하는 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대로 전부 제 이름으로 되었지만 저는 형님과 남편 몫을 따로 떼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 재산이 온전히 내 것이라는 게 어딘가 마음 한쪽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저는 살아계실 때 직접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말이 전부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줬다.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 챙기는 것, 병원 같이 가는 것, 명절에 빠지지 않는 것, 그냥 당연한 일 같았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그 당연한 것을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명절이면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아프면 혼자 병원에 가시는 분들,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그 당연한 것 하나가 얼마나 크게 느껴질지 저는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했을 뿐입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게 아쉬운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챙기는데 한마디 들으면 더 힘이 날 텐데 싶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어딘가에는 있으니까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아버지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표현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맛있다 한마디가 표현이었고, 차를 받아 드시던 것도 표현이었고, 병원에서 제 말을 들으며 어깨가 살짝 풀리시던 것도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큰 보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래 기억되는 따뜻한 눈빛일 수도 있고 혼자 걷다가 문득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조용히 써두신 유언장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시아버지가 그 낡은 집에서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뭘까? 충분한 재산이 있으셨는데 왜 그렇게 사셨을까?
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편하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많이 가졌다고 알려지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걸 아셨던 건지도,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오래된 습관이셨던 건지도.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시아버지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셨습니다. 오래 조용히 다 보셨습니다. 분명한 건 진심으로 대한 마음은 어딘가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